7월 중순에 물가도 발표되고 고용률도 발표되고 경제 성장률은 또 오늘 발표됐죠. 미국에서 테이퍼링 시기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인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첫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두 번째는 미국보다 늦으면 외화 유출이 많이 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거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먼저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거품 때문에 2019년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 전에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이어지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확진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리고 한 주 더 보고서 또 연장할지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런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왜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할까? 왜냐면 세계적으로 유동성 축소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있을 뿐이지 이미 시작한 나라들 많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축통화도 아닌데 슬슬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미국이 점점 더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늦어질 것인가는 봐야 되겠죠. 경제성장률 발표됐습니다. 6.5%. 적진 않은데 월가 예상치 8.5%에 비하면 많이 하회했다. 고용 부진 여파다. 실업지표 여전히 높다. 델타 확산 충격화에 하반기 둔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1분기보다 그래도 높아졌어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다. 그 전에 한 2, 3%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 충격 한번 맞고 30%대 찍었죠. 그리고 떨어지면서 5, 6% 정도로 나오고 있다. 물론 기저효과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 성장률 조금 나왔으니까 금리 안 올리지 않을까요? 테이퍼링 늦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예측보다 하회했고 1분기 때도 예측이 원래 처음에는 1분기 6.1% 하다가 조금 더 높아졌다가 너무 높였다 싶어서 이 정도였죠. 그래서 6.4% 정도. 자, 요것도 발표는 이 정도인데 이런 시기에 비하면 확실히 높다. 그 다음에 실업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잠깐 튀었죠. 자, 실업률이라는 게 모든 국민, 일 안 하는 국민, 이게 아니죠. 일 구하는 사람, 그 중에서 일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 보통 이런 식으로 뽑죠. 그러니까 저 실업률이 높아진 게 물론 완전 고용까지는 한참 남았어요. 3.5% 정도 되는데 코로나 이전엔 일을 구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일자리가 줄어든 거냐 확인해 봐야 되죠. 실업률 보니까 실업수당을 너무 잘 주더라. 연봉 4천 받고 주 52시간 일하냐 아니면은 연봉 3천 받고 땡가땡가 노느냐 이 정도 차이죠. 그러면은 일을 안 하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20여 개의 주에서는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이 고용 회복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월에 혜택이 끝나는 선언 지역은 13.8% 실업자가 줄었고 9월에 종료하는 지역은 5.7%가 줄었다. 즉 혜택이 끝나는 지역일수록 빨리 실업자가 줄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한 게 뭐예요? 9월 종료죠. 그러니까 9월 되면 실업률이 확 줄어들 것이다. 또 구하는 사람 많지 않겠어요?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고 실업급여를 거부하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준다. 실업률은 4분기 내에 거의 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물가 상승 빠르고 경제 성장률 빠른데 왜 금리 안 올리고 테이퍼링 안 해요? 연준이 대고 있는 핑계는 딱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파월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중고차나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고 있는데 중고차는 언제까지 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찍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원자재가 올라요. 중고차는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또 특히 퇴거 유예 조치 종료가 남았죠.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은 임대료도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고용 지표만 회복되면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6월 고용, 비농업 고용 지표가 85만 명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웃돌았죠. 그런데 실업률이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일을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많다가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7월 초만 해도 8월이나 9월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낸 뒤에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연준에서도 조만간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9월 회의쯤에 테이퍼링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죠. 그런데 연준 회의 경제 진전이 있다. 그리고 신중한 테이퍼링 신호를 보냈다. 확인해보면 첫 번째 포인트는 테이퍼링을 본격 시작했다. 그 전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언제 할지 논의했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 연준회의 때 뭐라고 그랬어요? 테이퍼링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이 이야기, 그 전에는 테이퍼링을 굉장히 부정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12월이나 빠르면 11월쯤에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보고서 시장 전문가들이 테이퍼링 시점을 한 달 더 앞당겨서 생각하고 있다. 델타 변이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델타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7월 29일이면 어제잖아요. 퍼진 지 한참 됐어요. 근데 11월 발표 가능성이 커졌다 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한시적이라는 거 아직도 강조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다. 그렇지만 자동차, 항공권, 호텔 등 몇몇 범주에 한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임대료를 주의해야 된다.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다.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임대료가 물가에 들어가는 미국에서는 올리기는커녕 못 쫓아내고 있었는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리겠죠. 또 그럼 임대료 올라가니까 집값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금리부터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임대료는 어디서 내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가게에서 주택을 많이 사서 그걸 가지고 임대 놓고 노후 대비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월세 놓고 임대료 받는 경우는 저는 투기꾼이라고 안 해요. 남의 자금 대부분 해가지고 막 20재 30재씩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안 하죠. 어디서 해요? 커다란 법인 회사에서. 그래서 그들이 임대료는 높이더라도 가게에서 못 버티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코로나 확산은 이전만큼 경제에 위협적이지는 않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의 강도가 분명히 줄었다. 자, 20년 3월에 있던 코로나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지만 21년 7월에 있는 코로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엄청 크진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자영업 같은 경우 타격을 많이 입고 있죠. 거리두기 4단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보통 국가 간의 교역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강도는 확실히 줄죠. 자, 마지막으로 MBS 먼저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집값 너무 올랐으니까 MBS 먼저 줄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연준회의에서 그런 건 없다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인플레이션 짧을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예측보다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물가 상승의 핵심, 중고차니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론 그게 영향을 많이 끼치긴 했어요. 경제가 돌아가면서 차가 필요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대중교통보다는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중고차는 침체되더라도 뭐 임대료 외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문제가 크더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미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근데 지금도 보면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아요. 떨어지기만 하던 온라인 물가도 올랐다.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로이터 통신에서 온라인 물가가 연간 2.3% 상승했다. 작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주장과는 달리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왜? 이제는 온라인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죠. 특히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켰죠. 온라인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라는 것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왔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예요? 그럼 여기서 성장은 어쩔 수 없는데 물가라도 잡아야죠. 물가 잡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뭐다? 유동성 줄이고 금리 올리는 거예요. 연준회의에서 9월에 뭐 테이퍼링 논의한다고 하더니 이미 7월 회의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말했습니다. 20일이면 델타 변이 분명히 퍼지고 있는 시기죠. 근데 바이든이 6개월 돼서 한 얘기가 뭐예요? 미국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인프라 대응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손쓰지 않고 겪게 된다면 경제의 실질적 도전이 될 것이다. 즉 필요한 대응 조치에 부지런해야 된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 말을 존중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 경제 성장률은 감소, 물가 상승률은 계속 증가 중이죠. 그것도 예상보다. 그리고 실업률은 소폭 늘었는데 이거는 실업률이 는 것보다는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이지 일자리는 비농업 부분에서만 85만 개가 늘었다. 자, 9월 실업수당 끝나면 확실히 고용 지표는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연준 회의에서 9월에나 논의된다는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 자,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인데 아직도 유동성 장세, 아직도 저금리. 사실 유동성 장세는 미국이나 유동성 장세지 우리나라 얼마나 컸다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 그렇게 막 찍어내지 못해요. 유동성 장세가 될 정도로. 조금 늘었다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와서 공급 이야기로 슬슬 바꾸고 있죠.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공급 많을 때도 금리 올라갔을 때 떨어졌어요. 공급 문제 아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동성 축소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특히 거품 많이 끼었던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거품 쭉 빠졌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횡보하고 있죠. 거품이 빠지지 않았던 부동산 같은 경우 진짜 얼마나 타격을 입게 될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장기화 될지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겠더라.